시작하겠습니다. 페이지 204페이지부터 가고요. 오늘 할 주제는 이제 우리가 5번째 주제입니다. 다섯 번째 노동자의 권리 보호. 다음에 6번째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이렇게 오늘 2가지 주제로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와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 우리가 여러분들 참고하셔야 되는 게 2차 세계대전을 마무리 짓고요. 그 뒤에 민주주의 확산이라든지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든지 그리고 대량 학살과 인권 유린과 관련된 내용은 이 시간 순서가 벗어나서 이제 주제별로 학습을 하는 거고요. 이 6번까지의 내용이 끝나면 5단원이 끝이 납니다. 5단원이 끝이 나면 다시 이제 시간 순으로 넘어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 즉 냉전이 시작되는 내용을 이제 다시 가도록 합니다. 그래서 시간 순서와 주제별로 보는 걸 우리 착각하지 마시고 잘 구분하셔가지고 보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제별로는 앞에 배웠던 내용으로 시간 순으로 왔다 갔다 할 수도 있다는 거 참고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아시겠냐고? 다행입니다. 오늘 상당히 협조적이네요. 고맙습니다. 나 이유가 뭔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우리 모두가 알고 있잖아. 그지? 뭐 때문에 그래? 하리보. 좋아요. 자, 노동자의 권리 보호 들어갈게요. 노동자의 권리 보호. 자, 봅시다. 노동자의 권리 보호라고 하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돼? 뭐부터 알아야 돼? 그치, 노동자가 뭐야? 라고부터 아셔야 되지. 노동자가 뭐야? 그걸 일하는 사람들. 우리는 지금 보통 물어보면 거의 다 일하는 사람들. 즉, 그냥 일만 하는 게 아니라 일을 하고 돈을 받는, 임금을 받는, 노동을 제공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을 우리는 노동자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들은 약간 결이 달라요. 뭐냐 하면 일단 기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노동을 하고 임금을 받는 사람들이라는 정의는 똑같지만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들은 어떤 일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냐 하면 육체노동, 즉 우리가 다른 말로 블루칼라라고 얘기를 하죠. 즉 공장 노동자들을 주로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저 당시는 언제냐 하면 산업혁명 이후입니다. 산업혁명 이후에는 여러분들 사무직, 즉 화이트칼라라고 부르는 사무직보다는 육체노동, 즉 생산직들이 훨씬 더 많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주로 이제 노동자라고 일단 정의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되셔? 자, 그러면 첫 번째 배경부터 보겠습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다. 산업혁명 이후 노동 계급이 형성되었다. 또는 노동자 계급이 형성되었다. 여기서 또 우리에게 또 어려운 시련이 하나 겹친다. 그렇지? 무슨 모르는 단어가 하나 나왔어. 어떤 거? 노동계급. 계급이요? 이 계급이라는 말. 계급이라는 말이 우리가 조금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있어요. 산업혁명 이후, 즉 많은 공장들이 도시에 생기고요. 그 도시에 공장이 생긴 데 일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노동자로 되는데, 그럼 그 노동자 계급이 뭐냐 하면 사회적 지위가 비슷한 사람들이 뭉쳐있는 걸 우리는 계급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즉, 좀 더 쉽게 생각하면 이해관계가 같이 하는 사람들이라고 보셔도 무방합니다. 여러분들 학생 계급이죠? 보실 수 있어요, 학생 계급으로. 왜냐? 여러분들의 이해관계가 거의 95%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오늘 만약에 수업을 일찍 끝내준다? 너무 좋죠. 학교 점심 먹고 끝난다? 너무 좋지. 방학 좀 일찍 한다? 너무 좋지. 그래서 여러분 하나의 계급으로 묶일 수 있다는 거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노동자 계급은 어떻게 생겼냐? 산업혁명 이후 모두 다 공장에서 일을 하고요. 비슷한 시간 일을 하고 비슷한 돈을 받으면서 비슷한 처우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이해관계를 가지게 되고 하나의 계급으로서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죠. 이해되셔? 자, 그러면 이제 산업혁명 이후 노동자 계급이 형성된 것이 일단 1차적인 배경이 되고요. 이런 노동자 권리 보호가 어떻게 확산이 됐는가, 어떻게
전개가 됐는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첫 번째, 노동조합이 등장하고 결성됩니다. 노동조합, 두 글자로 줄이면 노조라고 하죠. 왜요? 일단 노조라는 말을 모르는 친구가 있어서 가볍게 일단 설명드리고요. 노동조합이라는 거는 노동자들이 하나로 뭉친 거죠. 즉 보통 한 회사 내부든지 또는 여러 회사들을 걸쳐서 노동자들끼리 단결해서 뭉쳐서 만든 거를 우리는 노동조합이라고 합니다. 노동조합이 결성되면 여러분들의 권리와 여러분들의 협상력은 커졌을까? 작아졌을까? 훨씬 더 커지지. 예를 들어 봅시다. 이거 한이가 혼자 와가지고 선생님 제가 오늘 수업 열심히 들었으니까 젤리 하나 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선생님의 촬영에 협조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나는 뭐라 그래? 하지 마. 집에 가. 라고 하면 그만이겠지만 여러분들 25명이 다 같이 와가지고 선생님 젤리를 내놓지 않으면 오늘 수업에 참여하지 않겠습니다. 이러면 내가 젤리든 뭐든 만들어서라도 갖다 줄 수밖에 없다는 거지. 25명이 다 같이 교실 밖으로 나가면 난 수업을 진행할 수가 없잖아. 공장이라고 생각을 해봐. 공장. 혼자 와가지고 사장님 월급 올려주세요. 그럼 나 뭐라 그래? 딱 두 글자로 할 수 있어. 안 돼. 꺼져요. 그래. 안 돼. 꺼져. 나가.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근데 직장에 있는 직원들의 대부분이 와가지고 월급 올려주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일하지 않겠습니다라고 하면 어떻게? 올려주든지 최소한 올려주려는 신용 정도는 할 거란 말이야. 왜냐? 다 같이 와가지고 이거를 안 한다 해버리면 공장이 돌아가지 않고 공장이 돌아가지 않으면 사장님에게 손해가 오기 때문이죠. 이해되셔요? 그래서 노동조합이 결성되면서 노동자들의 권리가 매우 강력하게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정당이 등장합니다. 영국의 노동자당. 이거 말고 이제 뭐 독일 같은 곳에서도 많이 나타나요. 뭐 사회민주당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타나는데 가볍게 보면 이제 노동자들의 정치적 이익을 대변해줄 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라는 거야. 왜? 왜 그전엔 없다가 왜 갑자기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등장하게 되었을까? 노동자가 없으면 물건을 못 만든다. 그래요. 참 민주적인 생각입니다. 자, 두 가지를 생각할 수 있죠. 일단 첫 번째,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났다. 근데 노동자들의 수가 늘어났다고 한들 노동자들의 이익을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입장 바꿔 생각해봐. 왕이 있었을 때 농민들의 수가 많다고 해서 농민들의 입장을 들어줬습니까? 프랑스, 우리 그때 기억나시죠? 프랑스 혁명. 신분이 다르다고, 저 신분이라고 이야기 들어주자니까 뛰쳐나가 버렸잖아. 그런 것처럼 수가 많다고 해서 꼭 들어줄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면 무슨 전제 조건이 하나 있겠지? 어떤 전제 조건이냐? 민주주의가 확산이 됐다라는 거야. 처음에 민주주의는 돈 많은 남자들에게만 민주주의 안에서, 즉 투표에 참여하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참정권이 주어졌는데 노동자들이 투쟁을 통해서 이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만들어냈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찾아냈습니다. 받아들였어요. 자, 그러면 이제 노동자들도 정치에 참여할 수 있어. 투표를 할 수 있어. 그러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이라는 거는 정권을 잡기 위해 목적으로 합니다. 존재해요. 그러면 그 정권을 잡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의 지지를 받아야겠지. 자, 그럼 이제 다수는 누구야? 돈 많은 소수의 부자들? 누구야? 노동자들이잖아. 즉 다수인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맥락으로 이해하셔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즉 노동자들에게 선거권이 부여되면서 노동자들의 이익을 대변하는 정당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제 정당도 등장하게 되고 노동자들을 위한 법들을 만들어내기 시작하겠죠? 자, 그 다음 세 번째, 국제 노동기구 ILO가 이제 설립되겠죠. 설립. ILO라고 하는 국제노동기구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자, 여기서부터 일로 내려올수록 규모 또는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됩니까? 넓어지죠.
자, 그러면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다루는 거는 1번, 2번, 3번 중에서 어디서 가장 디테일한 내용을 다룰까? 3번이요. 국제노동기구에서 신흥중학교에 월급을 올려주십시오. 퇴근 시간을 어떻게 하십시오. 이런 거 정하겠습니까? 아니, 어디서 정할까? 가장 디테일한 거는 1번에서 정하고 2번, 3번으로 갈수록 좀 더 넓은 범위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될 수 있는 걸 얘기하겠지. 예를 들면 여기서는 월급이라든지 퇴근 시간이라든지 휴게 시간이라는 걸 정할 수 있겠고, 여기서는 그 국가에 영향을 미치는 법 같은 게 만들어질 수 있겠죠.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뭐 좀 더 포괄적인 거, 뭐 노동자들을 때리지 마십시오. 노동자들을 감금시키고 일하지 마십시오. 어쨌든 모두에게 포괄될 수 있는 내용들을 다루게 된다라는 거야. 어쨌든 이 공간적 범위가 달라진다 한데 그래도 노동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으로 나아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자, 그러면 이제 이런 권리를 보호하게 된 사례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첫 번째, 독일. 독일은 우렁차네요. 강아지 목소리가. 독일은 재해보험법과 그 다음에 질병보험법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뭐의 영향이냐 하면 바이마르 헌법의 영향으로서 이제 이런 재해와 질병보험법이 만들어져요. 바이마르 헌법은 이제 1차 세계대전 지나고 이제 독일에 만들어졌던 바이마르 공화국의 헌법이고요. 그 헌법에 의해서 재해와 질병에 대한 보험법이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야. 자, 재해와 질병보험법. 일단 재해와 질병부터 좀 알고 갑시다. 재해는 뭐죠? 자연재해든 뭐든 외부의 요인으로 나에게 피해를 끼친 거죠. 교통사고가 나거나 축구를 하면서 다치거나. 우리나라 보험에서는 보통 이걸 상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재해 보험. 질병은 내 몸 안의 요인으로 인해서 뭐 병이 걸린 거죠. 암에 걸렸거나 감기에 걸렸거나 코로나에 걸렸거나 그런 걸 우리는 질병이라고 합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보험, 즉 어느 정도 국가가 책임을 져주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본주의 논리로 봤을 때 어때? 쓰러지지 마십시오, 인간. 나와서 뭐 하셔야 됩니다? 일하셔야 됩니다. 소비하셔야 됩니다. 생산하셔야 됩니다. 라는 논리로 볼 수 있고, 개인적 측면으로 보면 이런 재해와 질병으로부터 어느 정도 보호받을 수 있는 법이 만들어지게 됐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럼 두 번째. 영국. 영국은 공장법이 나타납니다.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을 해요.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뭘까?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왜 제한을 해? 아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왜 제한을 하죠? 목적이 뭐야? 쉬운 목적. 여성과 아동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가끔 이렇게 생각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여성과 아동의 노동시간을 제한하는 이유는 뭐다? 여성과 아동에 대한 차별이다. 왜냐? 여성과 아동의 임금이 더 쌀 터이니 그 사람들의 노동시간을 제한하지 않으면 남성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할 수도 있다. 말도 안 되는, 그러니까 말 들어보면 아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이거 말도 안 되는 거야. 왜냐? 이 당시 평균적인 노동시간이 몇 시간인 줄 알아요? 몇 시간 일 시켰을 것 같아? 참고로 우리나라는 지금 8시간 일 시킵니다. 보통 평균적으로. 몇 시간? 15시간. 또 몇 시간? 그냥 찍으세요. 몇 시간? 하루 24시간인데 어떻게 30시간 일을 시켜요? 하루에 몇 시간 일 시켰을까? 예? 21시간. 야, 여기 악덕업주가 나타났어. 몇 시간 일 시켜? 18시간. 여러분들 현실적인 이야기를 많이 하시네요. 다른 방 가면 12시간 정도 이야기를 해요. 12시간 정도. 12시간 정도면 시내 직장입니다. 저 당시. 시내 직장. 16, 17, 18시간 정도 일 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즉, 하루에 잠자는 시간 빼고 하루 종일 일을 시켰다라는 거지. 자, 그럼 어떻게 됐을까, 이 사람들? 죽어. 과로사로 죽어. 20살을 못 버티고 죽어. 그리고 여성과 아동을 어디다 많이 집어넣냐? 탄광에다 집어넣어. 왜냐? 더 작잖아. 그러니까 좀 더 불을 작게 파도 되잖아.
비용이 적게 든다는 거지. 막 집어넣어 그 사람들을. 그럼 어떻게 돼? 애들도 죽어. 오래 못 살고 죽어.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여성과 아동의 취업 또는 노동 시간을 제한하는 거야. 뭐 하자는 거다? 여성과 아동 노동자들을 보호하자는 취지다라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차별 정책 아닙니다. 여러분들 알겠죠? 자, 이제 세 번째 미국입니다. 미국은 사회보장법. 이 있죠. 그래서 우리 저번에 뉴딜 정책 할 때 배웠습니다. 실업자와 고령자를 보호하자는 취지에서 있었고요. 그 다음에 와그너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와그너법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단결권, 그 다음에 단체 교섭법을 인정해요. 뭐 최저임금이라든지 이런 기타 등등 내용도 있지만 대표적으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있습니다. 와그너법은 뉴딜 정책의 영향으로 이제 등장하게 되죠. 뉴딜 정책 영향으로. 단결권과 단체 교섭권이 뭐냐 하면 단결권은 여러분들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로 단결, 즉 하나로 뭉칠 수 있는 권리고요. 단체 교섭권은 이 조직된 단체의 대표로서 누군가가 이제 회사와의 협상 또는 교섭을 하게 돼서 그 교섭의 결과는 모두가 받아낼 수가 있다라는 거죠. 쉽게 생각하면 여러분들 개개인이 가가지고 회사랑 교섭하지 않아도 모두가 그 교섭의 결과를 적용받을 수 있다라는 거야. 여러분들 혼자 사장님 찾아가지고 저 월급 올려주세요. 저 노동시간 좀 줄여주세요. 하면 어떻게 돼? 두 글자로 끝난다 했지? 나가. 하지만 다 같이 가서 무언가를 월급 우리 모두에게 5만 원 올려주십시오. 10만 원 올려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단결과 단체 교섭의 권리가 생겨나게 됐다라는 겁니다. 오케이? 어렵지 않죠? 이렇게 해서 이제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되게 되었다라는 거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